지금 중동 바다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대한민국 굴기를 단 선박 40척을 한가운데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패닉에 빠진 전 세계 에너지 장관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미친 듯이 전화를 건 곳은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매달린 유일한 구원자, 바로 대한민국의 울산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새벽 5시 UAE 루아이스 LNG 플랜트가 후티 반군의 무차별 드론 폭격으로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가 그 짧은 순간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런던, 로마, 도쿄의 지하 벙커 회의실마다 일제히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4세기 된 세계 각국의 수뇌부 회의실에서 오직 단 하나의 절규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지금 LNG선을 한 척이라도 더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쥐 죽은 듯 침묵했습니다. 정답은 단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 세계 에너지부 장관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울산을 향해 직통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피바다가 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투매하는 동안 혼자 수직 상승하는 단 하나의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조선주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홀로 세상을 구원하며 반대 방향으로 거침없이 뚫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패권이자 진짜 강한 힘입니다. 제 이름은 다카시 료타입니다. 일본 야마토 중공업 해양전략본부에서 28년째 LNG선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총괄 디렉터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을 감히 저의 경쟁자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 일본이 적선하듯 기술을 던져주며 가르친 수습생 정도로만 여기며 속으로 비웃어왔습니다. 하지만 콧대에 높았던 저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난 것은 2016년 봄 대한민국 울산의 거대한 도크 앞에 섰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던 그날,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잔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저는 1998년 야마토 중공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LNG선 사업부에서 선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한껏 으스댔습니다. 료타, 이 배 한 척이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린다. 그 오만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맴돕니다. LNG선은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의 극한 상태로 얼려 액체로 실어 나르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하이테크 선박입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 그 자체죠. 그리고 제가 입사하던 그 시절 이 무소불위의 기술을 쥐고 흔든 것은 당연히 우리 일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역사는 뼈대부터 다릅니다. 야마토 중공업의 고베 조선소는 1857년에 세워졌습니다. 메이지 유신보다도 앞선 역사입니다. 1969년 세계 최초로 LNG선 상업 운항을 시작한 나라도 바로 저희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텅 빈 울산의 모래사장에서 도크를 파던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우리 선배들이 직접 건너가 불쌍히 여기며 용접 기술을 적선하듯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사내에서 전설처럼, 그리고 조롱 섞인 무용담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우월감 속에서 자랐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수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일본을 짓밟고 올라서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차피 싼 맛에 타는 배지, 기술력은 절대 우리를 못 넘어. 회의실에 앉아 우리끼리 그렇게 자위했습니다. 복잡하고 고난도의 LNG 선만큼은 영원히 일본의 성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싸구려나 찍어내는 하청 공장이고 일본은 예술품을 빚어내는 정밀 국가라는 망상. 그 믿음은 제게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고베 출신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평생을 야마토 중공업 고베 조선소에서 뼈를 묻으셨습니다. 결혼식 날 장인어른은 제 손을 꽉 쥐며 당부하셨습니다. 료타, 야마토를 지켜다오. 그 말씀은 제 심장에 꽂힌 사명감이었습니다. 고베의 조선소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영혼이자 자존심입니다.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고베 항구의 크레인 불빛은 저희의 일상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수호하는
긍지 높은 기사라고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그랬기에 2010년대 중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괴물 같은 한국의 조선 3사가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80%를 집어삼켰다는 기밀 보고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저는 손을 파르르 떨며 보고서를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28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일본의 LNG선 수주는 처참하게 박살났고 결국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본의 네로라 하는 조선소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고 LNG 시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겉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며 비겁하게 변명했지만 속으로는 한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이 꺾여버렸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만 무려 10년이 넘는 피눈물 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6년 1월 도쿄 본사에서 새해 전략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한부하 직원에게 허세를 부렸습니다. 한국은 그저 막노동하는 공장일 뿐이야. 우리는 품격 있는 엔지니어링 기업이라고 격이 달라.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공허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그때까지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얄량한 허세마저 불과 한 달 뒤 산산이 찢겨나갔습니다. 지옥의 서막은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UAE가 초대형 LNG선 20척이라는 전 세계를 경악시킨 매머드급 발주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척이면 척당 금액이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니 총액으로만 5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야마토 본사에는 즉각 결사대격인 태스크포스가 꾸려졌고 저 역시 목숨을 걸고 그 팀에 합류했습니다. 팀장은 회의 첫날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따낸다. 조선의 원조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자 회의실은 피비린내, 나는 비장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28년 경력에 모든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피를 토하며 석 달을 꼬박 매달렸습니다. 일본 특유의 정밀 용접 공법과 화물창 보온 기술 데이터를 빽빽하게 채워넣은 기술 제안서만 무려 4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마진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경영진이 피를 흘려가며 경쟁력 있는 바닥 가격을 썼습니다. 제안서 맨 마지막 장에는 1857년부터 이어온 역사가 담긴 고배조선소의 웅장한 전경 사진까지 박아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놈들을 압사시키고도 남는다. 제안서를 제출하던 날 저희는 승리를 확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2달 뒤 날아온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UAE는 20척 전량을 단 한 척의 예외도 없이 오직 한국의 조선소 3곳에 몰아주었습니다. 야마토는 단 한 척도 받지 못했습니다. 패배 통보 이메일이 제 모니터에 뜬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비비고 모니터를 3번이나 다시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0. 심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고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의자에 묶인 죄수처럼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도쿄의 거리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세상은 이미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팀 회식은 취소되었고 경영진 보고는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겁고 비참한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죽은 사람처럼 오래도록 앉아 텅 빈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처절한 패배를 씹어 삼켜야 했습니다. 저희 야마토가 피눈물을 흘리며 400페이지짜리 제안서를 쥐어내는 그 순간에도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수주 슬롯이 꽉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중에야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업계 전체를 뒤흔든 분석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UAE 에너지 고위 관계자의 소름 돋는 발언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칼 같은 납기 정확도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체 불가능. 저는 그 네 글자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들에게 가격 따위는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납기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속으로 미친 듯이 반박하려 했지만 뇌가 굳어버린 듯 단 하나의 반박 논리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읽더니 억지로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한국이 싹쓸이한 건 아니야.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 우리는 그 틈새에서 기회를 찾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잔혹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미친 듯이 저가 공세를 펴며 LNG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업계의 평가는 냉혹하다 못해 처참했습니다. 중국산은 아직 절대 못 믿는다. 기술의 격차는 단순히 돈과 인력으로 따라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꼬리표가 항상 저주의 주문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의 진짜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그때까지도 뼈저리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고베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옛 은사님의 기일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을 맞으며 저는 은사님이 남기신 낡은 나침반을 손에 꽉 쥔 채 고베 앞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께 도대체 무슨 변명을 올려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마토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정작 거대한 LNG선 시장에서는 단 한 척의 배도 건져 올리지 못한 패배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묵념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데 저 멀리 고베에 항구의 거대한 크레인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그 불빛이 그날따라 저는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여전히 암흑 속에 갇힌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6년 2월 25일 새벽 4시 47분 정막을 찍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면을 보니 회사 최고위 비상 연락망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카하시 본부장님, 지금 당장 뉴스 보셨습니까? UAE 루아이스가 완전히 피격당했습니다. 저는 순간 뇌가 정지되어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루아이스, 세계 최대의 LNG 생산단지이자 UAE 전체 수출의 심장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가 집중된 그 거대한 시설이 통째로 날아갔다는 소리였습니다. 쏟아지던 자미 공포와 함께 확 달아났습니다.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화면은 이미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끔찍한 불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빨간 자막이 섬뜩하게 흘러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예멘을 폭격했고 그에 대한 피해 보복으로 후티 반군이 UAE LNG 핵심 시설에 수십 대의 자폭 드론을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플랜트 전체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어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입을 반쯤 벌리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동의 무력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척추가 부러지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유럽 가스 선물 시장이 정식으로 열리기도 전에 장외 거래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속보가 떴습니다. 네덜란드 TTF 가스 가격이 단숨에 46%나 수직 급등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글로벌 시장이 단 한순간에 지옥으로 뒤집혔습니다. 곧이어 후티 반군은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에서 30%가 통과하는 그 절대적인 생명선이 틀어막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불길 속에 한국 선박 40척이 꼼짝없이 갇혀버렸다는 뉴스가 타전되었습니다. 세계의 거대한 에너지 동맥이 동시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이미 넥타이도 매지 못한 채 회사 긴급 화상회의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회의 중반쯤 누군가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LNG선을 추가로 끌어와야 합니다.
대체 공급처를 미국이나 호주로 급하게 돌리려면 배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UAE에서 실어오던 LNG를 다른 항로로 억지로 돌리려면 운항거리가 2배 이상 폭증합니다. 똑같은 물량을 간신히 실어 나르기만 하려 해도 LNG선이 최소 2배는 더 필요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남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LNG선은 이미 거의 전부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빈 슬롯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공동묘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침묵 속에서 갑자기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지금 이 미쳐버린 상황 속에서 LNG선을 더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도대체 어디인가? 대답은 제 뇌리에 이미 밝혀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거대한 시장을 80% 이상 압도적으로 씹어먹어온 절대군주의 나라. 제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감히 경쟁자라고 부르기조차 꺼리며 회피했던 바로 그 나라. 이제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살려달라며 그 나라를 향해 무릎 꿇고 전화를 걸어야만 하는 참담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뉴스를 다시 살폈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7% 폭락하며 피바다가 되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전체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소름 끼치게 기괴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관련 종목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거대한 세 마리 용이 일제히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근간이 뒤집히는 멸망의 날, 홀로 세상을 구원하듯 반대 방향으로 거침없이 날아오르는 것. 그게 진짜 소름 돋게 강한 패권입니다. 공습 다음 날 야마토 중공업 도쿄 본사 대회의실에 최고위 임원 전원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핏발선 눈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하늘을 뚫고 치솟는 LNG 가격 그래프가 붉은 피처럼 떠 있었습니다. 사장이 자리에 털썩 앉자마자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배 조선소에서 LNG선을 얼마나 빨리 찍어낼 수 있습니까? 담당 임원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배도크의 현재 상황으로는 아무리 쥐어짜도 신규 착공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립니다. 회의실이 얼음물에 처박힌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은요? 그 숨 막히는 순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도 이미 도크 슬롯이 터져나갈 듯 꽉 차 있습니다. 2028년까지 수주 잔고가 모조리 가득 찼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절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 간절한 외침이 끝나자마자 전략기획실장이 아무 말 없이 제 앞으로 서류 한 장을 쓱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는데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끝부터 심장까지 얼어붙는 듯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방금 내뱉은 말은 철저히 틀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눈을 의심할 만큼 끔찍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 3사는 2028년까지 슬롯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긴급 발주 시 즉각적인 도크 재배치와 야간 추가 교대를 통해 단 6개월 이내에 신규 착공이 가능한 경이로운 초탄력적 생산 체계를 완벽히 보유하고 있음. 슬롯이 꽉 찼는데도 6개월 이내 착공. 우리는 도크가 텅텅 비어 놀고 있어도 무려 18개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물량 단 한 척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 두 눈으로 그 악마 같은 서류를 읽고 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굴욕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조선업의 실체를 뼛속까지 정밀 분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제가 28년 동안 우월감에 취해 진실이라고 맹신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박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의 2020 본연 공식 데이터는 잔혹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LNG선 신규 발주 가운데 한국이 싹쓸이에 간 비율은 무려 82.4%. 중국은 무섭게 저가 공세를 펼쳤지만 치명적인 화물창 결함과
가스 누출 의심 사례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발주자들이 목숨 걸고 선택하는 기준은 푼돈 몇 푼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납기, 그리고 절대 터지지 않는 완벽한 신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소름 끼치는 의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대체 한국의 이 괴물 같은 힘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며칠 뒤 사장실에서 긴급 추가 브리핑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최상위 에너지 컨설팅사 출신 수석 고문과 전직 UAE 에너지 최고 조달 책임자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인 컨설턴트가 먼저 물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이 10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준비한 논리를 꺼냈습니다. 중국은 이미 무서운 속도로 LNG선 시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가 공세라는 막강한 무기도 있죠. 다소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한국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건 결국 시간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전직 UAE 에너지 조달 책임자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UAE는 도장 찍기 직전에 중국과의 계약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용접입니다. LNG선 화물창의 용접은 영하 162도라는 지옥의 온도를 영원히 견뎌야 합니다. 정밀 초음파 검사를 돌리는 순간 미세한 기공들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틈새로 영하 162도의 액화가스가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금속이 유리처럼 얼어붙어 취화되고 최악의 경우 바다 위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쥐어짜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초기 진입 단계에서 겪는 사소한 시행착오일 뿐입니다. 중국도 경험만 쌓이면 금방 달라질 겁니다. 우리 일본도 처음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며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인 수석 고문이 비웃음 섞인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본부장님, 일본이 LNG선 시장에서 그 찬란했던 점유율을 한국에 빼앗기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렸는지 잊으셨습니까? 정확히 2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점유율은 사실상 0입니다. 일본도 수십 년간 경험을 쌓았고 데이터도 충분했는데 왜 한국에 비참하게 짓밟였습니까? 전직 UAE 에너지 조달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기술의 격차는 설계 도면이나 최신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손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LNG선 용접공들은 영하 162도라는 지옥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 수만 시간을 훈련한 괴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동안 오직 한 자리에서 똑같은 배를 빚어냈습니다. 본부장님, 중국이 그 거룩한 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역이 영혼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고문은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에서 LNG선 화물창을 용접하는 장인들 중에는 아버지에게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에게 그 기술을 물려받았겠죠. 그 순결한 손이 지금 전 세계 LNG선의 80%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해 역사를 도대체 무슨 수로 따라잡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울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숫자로만 파악하지 말고 직접 가서 그 실체를 똑똑히 보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내심 고약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분명 실망할 거야. 조선소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규모가 좀 크다고 해서 우리 야마토와 본질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하지만 그 오만함은 단 반나절 만에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크는, 도크라는 평범한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곱에 조선소 전체를 통째로 집어넣어도 공간이 남을 것 같은 압도적인 크기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이 태양을 가리고 있었고 배 부품인 블록 하나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육박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 도크에서는 LNG선 3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도크에서도 2척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이 조선소 단 한 곳에서만 무려 LNG선 5척이 동시에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곱에 조선소 전체가 1년 내내 매달려 만드는 배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을 맴돌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LNG선 기준으로 납기를 어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안내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입사가 언제였습니까?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 LNG선 납기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 경이로운 대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내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이 조선소는 하루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숙소 창가에서 미친 사람처럼 조선소 방향을 노려봤습니다. 새벽 1시 크레인 불빛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새벽 3시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여전히 그 불빛은 세상을 태울 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며 고베 조선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몇 시에 불을 끄는가?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부두에는 갓 완성된 300m가 넘는 거대한 LNG선 한 척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 배는 다음 주에 유럽으로 출항합니다.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에 인도될 예정이죠. 저는 그 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대단한 나라조차 결국 대한민국이 만든 배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안내 직원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현장 깊숙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시원한 간부실 말고 실제로 불꽃이 튀는 그 용접의 심장부로 가고 싶습니다. 안내 직원이 당황하며 망설였습니다. 외부인을 현장 깊숙이 들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야마토 중공업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육중한 헬멧을 쓰고 두꺼운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거대한 블록 내부로 들어서자 좁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사방에서 푸른 용접 불꽃이 은하수처럼 터져나왔고 귀를 찢는 소음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어젯밤 읽었던 500원짜리 지폐와 황량했던 백사장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튀는 이 불꽃이야말로 그 위대한 전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한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이 조선소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견디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올해로 38년째입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용접 마스크를 쓱 올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팬 깊은 주름마다 세월의 풍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은 가죽보다 두꺼운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손이 전 세계가 의존하는 저 거대한 LNG선을 빚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8년 동안 오직 이 길만 걸어오셨습니까?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배였고 그 다음엔 컨테이너선이었으며 이제는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LNG선입니다. 배울 것이 끝이 없더군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도 이곳에서 일하셨습니까? 그분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님은 1974년에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1974년 울산 조선소가 완공된 바로 그 운명의 해였습니다. 정주영이 백사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그 기적의 현장에 이분의 아버지가 첫 해부터 계셨던 겁니다. 아드님도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까? 통역이 끝나자 그분이 아까보다 훨씬 더 환하고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 멀리 다른 블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블록에서 한 젊은 용접공이 마스크를 쓴 채 무섭게 집중하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찬란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올해 입사 3년 차입니다. 아버지가 등 뒤에서 보내는 그 뜨거운 시선을 아들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대물림의 현장을 보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울산을 떠나기 전날 저녁 안내 직원은 저를 조선소 근처에 잡고 낡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세월의 때가 탄 흑백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거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환호성이 들리는 듯한 진수식 장면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진들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내 직원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던 그 암흑기.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 직원 절반 가까이가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절반이라뇨. 지금 이 거대한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절반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IMF의 긴 터널이 끝나고 조선소가 다시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해고되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어서였습니까? 안내 직원이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경쟁업체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모셔가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거절하고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자부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가차없이 잘라냈던 회사로 더 좋은 제안을 뿌리치고 돌아온 사람들. 저는 28년야 마토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내 직원이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죠?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내놓았던 그 위대한 운동. 이 조선소 직원들도 예외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해고되어 나갔던 사람들까지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고된 사람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해고한 회사일지언정 회사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밥상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회사를 위해 집안의 소중한 금부치를 들고 나온 사람들, 복수심도 원망도 아닌 오직 애국심 하나로 결혼 반지까지 뺏어 들고 나왔을 그 가장의 뒷모습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금을 내놓았을 그 마음, 회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순결한 믿음.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전율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저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 안전모를 쓴 채 진지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람. 저들 중에 분명 IMF 때 잘려나갔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금부치를 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며 다시 돌아온 장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배의 80%를 만드는구나.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이 뜨거운 영혼들이 기적을 만드는구나.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내 직원도 제 침묵의 무게를 느꼈는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자부심인 울산조선소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새벽에도 기어이 꺼지지 않았던 그 장엄한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로지르는 그 섬광을 바라보며 깊은 전율에 빠졌습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였던 IMF 시절, 집안의 대소사였던 결혼 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던 그 순결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저 불빛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가차없이 내쳤던 회사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뛴다며 돌아온 그 장인들이 있었기에 저 거룩한 불꽃이 지금까지 세상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쓸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출장 보고서 따위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을 보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이 빚어낸 위대한 LNG선이 전 세계에 생명을 싣고 달리고 있을 그 바다였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다카하시 씨, 어땠어요?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보고 왔어. 아내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어깨 웃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단 4일 만에
제 인생을 지탱하던 28년의 오만함이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베 조선소 앞에서 인자하게 웃고 계신 장인어른의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본 조선업에 바치셨던 그분이 제게 남긴 유언은 야마토 중공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울산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온 것입니까?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줬다고 믿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저 멀리 앞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문자를 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문장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그쪽이 이미 우리를 한참 앞질러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끄럽거나 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업계에서 28년을 보낸 사람으로서 그들이 고마웠습니다. 저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이 세계가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사장에게 직접 출장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무미건조한 숫자와 분석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압도적인 힘은 그 어떤 데이터로도 설명되지 않는 영혼에 있습니다. 기술이 세대를 넘어 전수되고 있습니다. IMF라는 국가적 재앙 앞에서도 해고된 직원들이 회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만드는 배는 단순한 철강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결코 복사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 그 자체입니다. 사장은 한참 동안 석상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오면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소름 끼치도록 맑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는 오직 경쟁자를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더 좋은 배, 더 싼 가격, 더 빠른 납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제가 본 괴물들은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했기에 내가 하고 그것을 다시 아들에게 가르치며 묵묵히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 담담하고도 무서운 업의 본질이 결국 전 세계를 그들의 발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의 사진을 다시 보며 이번엔 정말로 고베의 장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이번 기일에 맞춰 고베로 내려가겠습니다. 장인어른께 드릴 말씀이 생겼습니다. 고베에 내려간 것은 기일 전날이었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저녁을 먹는데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다카하시 씨,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한 게 뭐예요? 저는 밥 공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일 산소 앞에서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장모님과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묘비 앞에 서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가 깊이 숙여졌습니다. 장인어른은 20년 전 야마토 중공업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을 제 영혼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울산을 다녀온 사람이 되어 여기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LNG선 시장의 80%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열강의 통치자들이 살려달라며 울산에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또한 그 전화를 걸어야만 하는 패배자의 줄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정하기 싫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 동안 경쟁자라고 생각조차 안 했던 그들에게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울산에 직접 가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무시무시한 존재들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장인어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대가 한 조선소에서 뼈를 묻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백사장에서 기적을 시작했고 아버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으며 이제는 아들이 그 거룩한 불꽃을 이어받아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던 IMF 시절에 자기를 해고한 회사를 살리겠다며 금반지까지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 일이니까 한다며 덤덤하게 말하는 그 무서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배의 80%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고베, 조선소를 목숨 걸고 지키셨던 것처럼 그들도 각자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그 순결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일을 묵묵히 완수하는 것, 그것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넘겨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숭고한 업이 인류를 위해 더 좋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려 합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멀리 고베 항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멈춰섰습니다. 167년의 역사가 깃든 고베의 불빛과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된 50년의 피땀, 어린 울산의 불빛. 방식은 달랐을지 몰라도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바친 장인들의 영혼은 같은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이 쏘아 올린 그 불빛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전 세계가 경배하는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고베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신칸센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에게 제출할 차가운 출장 최종 보고서를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판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것은 보고서가 아닌 제 영혼의 참회록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숫자로만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진실들을 누군가에게 목 놓아 외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대답을 저는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술은 압도적입니다. 영하 162도의 지옥 같은 온도를 견뎌내는 완벽한 용접, 3년치 일감이 터져나갈 듯 쌓인 수주잔고, 전 세계 시장의 82점, 4%를 씹어먹는 경이로운 점유율.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실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조선소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꽃을 튀기는 3대 용접공 가족, 국가 부도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해고한 회사를 살리겠다며 결혼 반지를 빼들고 나온 위대한 가장들, 그리고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이며 대영 제국의 은행가들을 무릎 꿇린 정주영 회장의 그 미친 기계, 그것들이 모여 지금의 기술을 빚어냈습니다. 그 영혼의 DNA는 세상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돈으로도 절대로 복사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멸망의 공포에 빠졌을 때 유럽의 권력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걸었고 일본의 이사회가 사색이 되어 소집되었으며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살려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전 세계가 향한 곳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울산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 인류가 패닉에 빠진 날, 홀로 조용히 조선주가를 폭등시키며 세상을 구원한 나라.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불을 끄지 않고 묵묵히 준비해온 위대한 인내의 결실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간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은 문화이며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은 수십 년간 피와 눈물로 써내려온 장엄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방인으로서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당연하게 눈을 뜨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바깥에서 공포 섞인 경외심으로 바라본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줄을 서서 구원을 갈구하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간 자리에서 묵묵히 쇠를 만진 장인들이 밑바닥부터 일궈낸 위대한 제국입니다. 그 장인들의 손으로 전해진 필살의 기술이 지금 얼어붙은 유럽을 따뜻하게 데우고 아시아의 거대 공장들을 돌리며 전 지구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대한민국을 감히 경쟁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수 가르쳐준 제자 정도로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처참한 것이었는지 저는 울산의 거대한 도크 앞에서 38년 장인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위에서 그리고 고베 산소 앞에 부는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DNA는 절대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강함은 차가운 설비가 아니라 뜨거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에서 묵묵히 세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칸센이 도쿄역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야마토를 지키라고 하신 은사님의 유언을 저는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회사의 간판이 아닙니다. 바로 자심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넘겨주는 것. 그것이 야마토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울산의 장인이 38년 동안 해온 거룩한 투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의 불빛은 단 1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38년 경력 용접공의 아들이 오늘도 마스크를 내리고 세상을 구할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위대한 LNG선이 되고 그 배가 유럽의 겨울을 구원하며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반세기 만에 온 지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태어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